안녕하세요. 글을 거주는 낭낭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은 정말 낯설고 숨가쁘게 조금은 두려움을 안고 보냈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1년도 3월에 출간된 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었던 2020년 경기도지시 콘서트 포스트 코로나 우리 시대는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비대면 강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엮은 책입니다. 책에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부터 한림대 이재각 교수까지 8명의 지성이 들려준 강연을 실었는데 그중 김용석 교수의 비대면의 역전이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언컨택트는 연결의 방식을 바꾸는 것. 지금 우린 언컨택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컨택트는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언이 붙어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줄여서 언택트라고도 합니다. 사전에 있는 넌 컨택트 대신 신조어를 사용하는 건 단절이란 의미보단 접촉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가 커서입니다. 연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접촉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린 미래에도 타인과 계속 연결되고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테지만 연결과 접촉의 방식에선 비대면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바뀌면 말도 바뀌어야 혼동이 줄어들고 한편으론 과거의 의미로는 지금 시대의 진화 코드이자 미래를 담아내기 어렵기도 합니다. 언컨택트는 기술적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결국 우리의 욕망에 부합해서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타인과의 단절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연결이 우리의 욕망이자 본능이라는 겁니다.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더 많은 다양한 연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진 연결 방식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언컨택트, 즉 비대면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밤에 주문하고 새벽에 받아보는 장바구니일까요? 예전엔 택배기사가 벨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고 잘 받았다고 사인도 하고 그랬지만 코로나19 이후론 택배기사 얼굴 볼 일도 없어졌죠. 세탁물 들고 다니는 일도 없어졌어요. 수거와 배달이 모두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집니다. 타이어 가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직접 차를 운전해서 수리센터에 갈 필요도 없고 타이어를 가는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다른 볼일을 보고 있으면 수리업체 담당자가 와서 타이어를 갈아줍니다. 신청도 결제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방식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자기 시작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컨택트 시대는 이미 예고된 미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그 미래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펼쳐 보인 것뿐이죠. 사실상 비대면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비대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령 예전에는 신발을 직접 신어보고 사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온라인에서 사진만 보고 샀다가 잘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증강현실 기술 덕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고 싶은 신발을 고른 다음 입체적으로 측정해서 만든 내 발의 이미지에 갖다 대면
마치 그 신발을 신은 것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겁니다. 언제든 자기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손쉽게 신발을 골라 쇼핑하는 것.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일상처럼 하던 일입니다. 원하는 신발을 사기 위해 먼 곳에 있는 매장까지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많이 하게 된 화상회의는 또 어떤가요? 처음에는 모니터에 보이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아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상현실 기술 덕분에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VR 고글을 쓰면 가상현실 공간이긴 하지만 상대방과 직접 마주보며 눈을 마주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표정에 나타나는 미묘한 뉘앙스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와 같은 접촉감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클래식과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공연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죠. 공연장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 아티스트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BTS가 방방콘 더 라이브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했을 때는 75만 명 이상의 유료 관객이 몰렸고 티켓 수익으로 257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10월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했는데 그땐 티켓 수익이 5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전 세계 공연 업계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온라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연 업계와 더불어 패션 업계도 비대면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치러진 상하이 패션 위크는 2020년 FW 패션쇼를 디지털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과 생방송, 커머스, 타오바오 라이브를 통해 150개 브랜드의 컬렉션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했습니다. 첫날 동시 접속자 수가 4만 명에 달했고 패션위크 전체 기간 동안 조회수는 1,100만 회를 기록했다네요. 더욱 놀라운 점은 스트리밍 방송으로 진행된 패션위크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한 금액만 약 34억 원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패션 업계가 소비자를 만나는 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보면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곧바로 주문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 방식은 수년 전부터 글로벌 패션 업계가 계속 시도한 것인데 팬데믹을 계기로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찌는 패션쇼를 대신해 온라인에서 영화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런웨이를 걷는 패션쇼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은 온라인에 최적화된 것이라기보다 오프라인 방식의 연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들은 영화를 만들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스토리에 몰입하며 영화를 보느라면 등장인물이 입은 옷들이 모두 신상품이란 걸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브랜드 콘셉트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또한 비대면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패션쇼의 문법인데 유튜브 동영상 소비가 많은 시대에 매우 효과적인 패션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물리적인 접촉을 하지 않을 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더 많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 변화를 과속화하는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욕망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화해온 결과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 변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언컨택트는 의식주, 교육, 노동, 소비, 문화, 생태, 종교 등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추동하고 있습니다. 언컨택트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레 비대면 사회에 직면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비대면을 선택한다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이런 관념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비대면은 곧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고 단절과 고립은 사회적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쉬울 리 없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른바 기득권층이라 할 만한 사람일수록 익숙한 과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를 익숙한 과거와 결별하고 모든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악수로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마 2020년 한 해 동안은 거의 악수를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가능한 접촉을 줄여야 하는 비대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사법이니까요. 하지만 악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방이 손을 내밀면 당연히 나도 손을 내밀어 잡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요. 악수는 무려 2000년 전에 시작된 문화인데요. 당시에는 손바닥을 보여줌으로써 내게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바닥을 보여주는 대신 자주 손을 씻어야 하죠. 내 손은 깨끗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특히 10대와 20대 중에는 악수를 꼭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이 흔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더구나 한여름에 땀으로 범벅된 손을 잡는 건 고역일 수 있죠. 하지만 악수가 너무나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저는 악수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하긴 쉽지 않았겠죠. 그러던 차에 코로나19가 이 옛날 문화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겁니다. 악수만 바뀐 게 아니죠.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기업, 이건 관공서건, 구내식당에 가보면 대화가 일체 금지된 것은 물론이고 투명한 칸막이까지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마다 조용히 혼밥을 하게 된 거지요. 원래는 구내식당이라는 공간이 밥만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었어요. 여럿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커다란 테이블을 놓은 것도 서로 어울려 대화도 나누고 친목도 다지라고 그렇게 한 거였죠. 예전에는 직장 동료를 한 직장에서 밥 먹는 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였고 심지어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럿이 밥 먹는 것이 불편해 슬쩍 빠지려고 하면 까탈스럽고 사회성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일도 허다했지요.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밥을 하려고 하니 입맛도 없어지고 우울감마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있어야 주류이고 따로 놀면
비주류가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게 거꾸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밥 한 번 먹자는 가장 흔한 인사말 중 하나였습니다.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래야 정도 쌓이고 친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더 끈끈하게 뭉치고 일상을 공유하며 친구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최근의 몇 년이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에 시작된 변화입니다. 먼저 관점과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관계의 본질은 대면이 아니라 교류에 있습니다. 언컨택트 시대에는 교류의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효율적으로 진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훨씬 쉽고 편리하게 인맥을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정답이 갑자기 오답이 될 때,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개혁의 시기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간극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난 옛날이 좋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계는 결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교육시장의 디지털 혁신이 과속화하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영역 중에서 가장 놀라운 동네가 대학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대학이 바뀌어야 한다, 산업과 너무 괴리되어 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인 이탈리아 볼리오나 대학이 설립된 것이 1088년이니 사실상 대학은 900년 이상 된 낡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교육보다는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수익 사업과 투자에 더 열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기업에서도 졸업장 받은 학생들 뽑아봤자 다시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가르쳐야 한다며 볼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대학은 거의 철옹성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뭐든 바꾸려고 하면 상아탑의 학문적 권위를 내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면서 허물만 그럴싸했던 대학의 권위가 와장창 깨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 실력이 좀 부족해도 컨텐츠가 좀 부실해도 학생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은 수직적 권위가 존재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학교에서는 교단에 선 교수가 중심이 될 수 있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수평적 관계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권위가 지워진 온라인 환경에서는 다양한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애쓰는 교수와 여전히 10년 전 노트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수업을 끝내는 교수와의 격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학생들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컨텐츠가 너무 부실하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 바꾸고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교육 콘텐츠에 대한 대학생들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세계 유수 대학의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또 요즘 대학생들은 미국의 TED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TED 강의는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적 호기심을 함께 충족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히 컨텐츠가 매우 밀도 높게 잘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실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걸 부당하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이버 대학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해왔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과 비교해 좀 뒤처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이버 대학의 수업 콘텐츠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게 밝혀졌죠. 물론 오래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일반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좀 뜨끔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에서도 이제 좀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질이 높아진 온라인 수업이 전통적인 대면 수업을 점차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 높은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중심의 교육이 대세가 되면서 한편에서는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미국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미 입사 시 대학 졸업장이 필수가 아닙니다. 학위보단 실무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누구나 데이터 분석, UX 디자인 등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과정을 패스한 사람은 취업 시 대학 졸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도 합니다. 디지털 혁명 시대의 기업에 꼭 필요한 역량을 지닌 인재를 대학이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니 기업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구글의 온라인 자격증 프로그램은 구글의 실무 직원이 직접 설계하고 가르치는데 취업을 위해서라면 이런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대학 진학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또 IT 기업에서도 한참 가르쳐야 하는 사람보다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향후엔 단지 취업을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겠지요. 이건 한국의 모든 대학이 맞닥뜨린 위기입니다. 이제라도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대학이 디지털 전환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글로벌 사이버 캠퍼스를 구축한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기 때문에 캠퍼스도 강의실도 없습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 7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고 등록금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데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 매우 강도 높은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을 설립한
벤 넬슨이 2019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지식 포럼에 참가한 벤 넬슨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구시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경제적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또 세계를 선도하는 천재적인 일꾼도 많이 배출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선지 교육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분명 교육의 중요성을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교육 환경도 뛰어나지만 교육 시스템은 변화가 없다. 이제 이토록 변화를 거부하며 꼼짝 않던 한국의 대학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재택근무가 삶의 방식까지 바꾼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잘 수용이 안 됐지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한국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고위 간부나 임원 같은 이른바 높은 사람은 비효율적인 회의로 시간을 낭비하기 일쑤였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대충 눈가림으로 넘어가고 여차하면 후배 실적을 뺏어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런 이계 질서가 깨지고 훨씬 더 수평화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실력 없는 사람은 직급이나 직책과 상관없이 뭘 못하는지 확연히 드러나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놀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각종 데이터와 자료들이 저장되는 인터넷 서버 시스템인 클라우드에 다양한 일의 근거가 다 남거든요. 누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 나오니까 이상한 방식으로 일할 수 없고 남의 걸 뺏어갈 수도 무임승차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과거의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던 기업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택근무를 해보니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여러모로 괜찮더란 거죠.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유지 비용이 절감되고요. 이미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직원들은 훨씬 더 효율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도 반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는 원격 근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막연한 미래로 여겨졌던 변화들을 일상에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고 우리의 일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국 갤럽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원격 근무를 경험한 직장인 비율은 4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해외에서 원격 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는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라는 근무 형태가 집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도입했는데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택근무 실시 비율이 대기업은 73.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68.6%, 57.6%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봐도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벼랑간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으니 엄청난 혼란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한 대기업에서는 노사 간 임금 교섭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쟁점이 첨예한 중요한 협상조차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놀라운 변화의 신호로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는 서로 만나야 일이 된다는 것이 거의 상식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으니까요. 또한 우리는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을 기본으로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은 단순히 기업 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우선 회사 구내 식당 대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이 늘어나겠지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옷이나 신발, 화장품을 덜 사게 되지 않을까요? 출퇴근 목적으로 차를 소유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도 줄어들 겁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구나 기타 인테리어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날 테고, 또 굳이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 도시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오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일할 것이고 좀 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더 많은 소셜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을 겁니다. 재택근무의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대면 공간에서 토론을 통해 이끌어내던 창조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일터와 휴식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오히려 피로도가 커질 수 있다는 점, 실시간 피드백이나 모니터링이 어려워지면서 일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그들의 우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더 많은 듯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향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비중을 더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41.2%가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직장인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2020년 12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경 커니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직장인이 93%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6%가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를 꼽았으며 재택근무로 업무 효율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74%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까지도 상당히 유연하게 바꿔왔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모여서 일을 하고 흩어지는 형태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각자의 공간에서 일하고 필요할 때만 모입니다. 온디맨드 소비가 늘면서 긱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은 특히 IT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서 4위까지의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이 모두 IT 기업입니다. 그런데 IT 산업 자체가 언컨택트 이코노미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블록체인, 핀테크 등 모두가 바로 눈앞에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서도 일이 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요. 산업과 비즈니스는 비대면을 향해 가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더 속도를 내도록 등을 떠밀어 주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IT 산업에서 더 많은 기회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기회는 방향을 아는 사람, 준비된 사람, 빠른 속도로 올라탄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언컨택트의 핵심은 수평성과 투명성이다. 그동안 한국 대학과 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큰 이유로 꼽히는 것 중 관성과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변화보단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했고 권위주의는 그걸 묵인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기업에서 직급에 따른 존칭을 없애는 등 조직 문화 수평화를 많이 시도했지만 사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바뀐 게 거의 없었습니다. 쇼윈도 조직만 늘었죠. 직책에 따른 수직적 위계는 여전해서 아랫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소신껏 주장하지 못한 채 윗사람들 눈치만 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초에 경영자들이 전 직원 모아놓고 하는 신년사를 보면 지난 20년간 초지 일관, 혁신, 변화, 위기를 강조했고 소통과 수평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죠. 팬데믹은 변화를 거부하던 관성과 권위주의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변화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건 원격 근무와 화상회의가 보편화되면서입니다. 원격으로 일을 하면 사람 대신 일이 더 잘 보이거든요. 권위가 쥐어지면 결국 남는 건 실력 그 자체입니다. 사무실에서 모여 일할 땐 이른바 연공서열이란 걸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도 윗사람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화상회의를 하는 모니터회의 화면에서는 부장님이든 신입사원이든 균등하게 분할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각자 공유하거나 피드백해야 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흩어집니다. 비로소 수평화가 실현된 거죠. 언컨택트 시대에는 수평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진짜 실력자와 밀도 높은 콘텐츠만 살아남을 겁니다. 권위와 유명세에 기대는 경향도 점차 사라질 테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패션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패션쇼를 디지털 런웨이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른바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차지하던 맨 앞줄이 없어졌습니다. 온라인 패션쇼에서는 수십만 명이 똑같은 위치에서 패션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각자 취향에 따라 이 옷은 어떻고 저 옷은 어떻고 하는 댓글을 달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바로 구매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패션업계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권위나 셀럽의 유명세보다 일반 소비자들이 해주는 피드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반응에 따라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밀지, 다음 시즌은 어떤 컨셉트로 가야 할지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온라인은 훨씬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월하게 모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방향이 수정되거나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권위도 유명세도 없습니다. 100명의 데이터가 모였을 때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일본의 한 속옷 브랜드는 매장에 3D로 된 바디 스캐너를 설치했습니다. 이 3D 바디 스캐너를 이용해 고객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잘 맞는 속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이즈의 속옷을 그냥 샀다가 잘 맞지 않아서 낭패를 보는 경험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 스캐너 덕분에 그럴 일이 없어진 겁니다. 매장 점원에게 사이즈를 재달라고 하는 게 민망해서 눈치만 보던 사람들에게도 희소식이죠. 속옷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고객들이 측정한 신체 사이즈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사람들의 체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또 체형별로 선호하는 속옷 스타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속옷을 만들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통해 헬스케어나 다이어트 등 연관 사업으로 확장도 가능하겠지요. 앞으론 모든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활용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의식주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우린 다양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면 일터에서도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권위가 해체되고 모두에게 자율적인 재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직급 높은 사람의 직관이나 과거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가 주는 객관적인 답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하니까요. 원격 근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도 네트워크와 데이터 덕분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그 컴퓨터가 집에 있든 회사에 있든 카페에 있든 업무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람이 지켜보며 감시하지 않아도 네트워크에 쌓인 데이터가 업무 성과를 말해줄 겁니다. 이러니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사무실 공간이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의 사무실 공간은 1904년 미국의 기계공학자 프레드릭 테일러의 테일러리즘을 기초로 완성한 겁니다. 조직화되고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픈된 공간에 빼곡히 책상을 넣고 상사가 고개를 들면 다 볼 수 있도록 했지요. 1990년대에 사무 공간에 개인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파티션도 치고 독립공간이 생겼는데 이젠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한 일이 모두 데이터로 남으니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니 굳이 넓고 개방된 공간에 모아놓고 일하도록 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할 때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지는지도 데이터로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해야 더 투명하게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지도 데이터로 축적이 되지요. 결과적으로 모두 더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와 연공서열을 깨고 수평화를 가져온 비대면 업무 방식이 깨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악습이 있는데 바로 기성세대의 짬짬이 문화입니다. 끼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의 뒷배가 되어주고 이런 비겁하고 공정하지 못한 짬짬이 문화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얼굴 보며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를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일해야 하니까 짬짬이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비대면은 얼굴을 직접 안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으로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남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뇌물을 주기도 담합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식 인맥 쌓기에 능한 기성세대는 비대면 때문에 손해본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나이 서열화와
수직적 위계 질서가 주는 피로감과 비효율성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면이 주는 인간적 정서와 유대는 필요하지만 나이 서열화와 인맥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한 살만 많아도 선배 노릇, 윗사람 노릇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막말하고 군림하려 드는 이들에겐 꼰대 문화가 있어요. 갑질 문화이기도 하죠. 온라인에서의 수평적 관계 맺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문화가 불편하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언컨택트는 접촉은 줄이되 접속은 늘리면서 연결될 타인을 좀 더 세심하게 선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관계 맺기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풍경에서 대면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고 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면도 여전히 중요하니까요. 다만 대면 중심에서 대면과 비대면의 조화로 바뀝니다. 각자 기준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게 되겠지요. 중요한 건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로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써서 더 행복한 개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회는 지금까지 더 나은 욕망을 따라서 더 괜찮은 사회를 향해 변해왔고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이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인류의 욕망은 과잉 컨택트가 줄어드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겁니다. 당장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술과 산업, 사회, 경제 모두 그 흐름에서 진화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방역도 자율방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모두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며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와 가족, 주변 이웃들의 안전도 생각하는 자율인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낭낭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